자, 이제 회계를 공부를 하겠는데, 회계하기 전에요, 부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부기는 요 장부 기록의 가운데 부기라고 있죠. 요 가운데 거만 딱 따면 장부 기록의 가운데에 요 두 글자 뽑아서 부기라 그런 겁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장부에 기록했으나 현재는 회계 프로그램으로 입력한다. 단식 부기는 일기식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여러분들 그 가계부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 출납부식으로 입금 출금만 적는 거고, 복식 부기는 이중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을 차변이라 그러고 오른쪽을 대변이라 그러고 나누는 거를 분계라 그래요. 그리고 입력은 장부기장이라 그럽니다. 왼쪽을 차변은 이게 이름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그 특별한 뜻은 없고 왼쪽이다, 대변은 오른쪽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차변 대변은 특별한 뜻은 없고, 우리나라가 이 부기가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송도사계 치부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상도라고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면 이재용인가? 그 저 탤런트가 나와서 그 상도 드라마에 보면 거기 그 조연 배우들이 치부책 그러잖아요. 치부책. 장부를 다스린다. 그래서 그 장부 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게 됐는데, 이 부기가 최초로 그 체계화된 거는 1494년도 이탈리아의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한 200년 뒤떨어졌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만들어진 건데, 차변은 왼쪽이고 대변은 오른쪽인데, 북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왼쪽이라 그래서 차방 그래요. 차방,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변자는. 대변 그러면 오른쪽, 대방 그럽니다. 차방, 대방. 그래서 차변, 대변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후테어 이걸 얘기한다면, 로마 시대 때 주인이 노예한테 재산을 맡기면서 대여하면서 그 오른쪽에 적었어요. 그래서 대여하면서 오른쪽에 적고, 그 다음에 노예는 그걸 빌려온다 그래서 왼쪽에 적었어요. 그때부터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구태여 뜻은 없으니까 그냥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분계라는 말은, 나눈다는 거는 나눌 분자 낄 개자,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요. 그래서 기장하는데, 자, 대표적으로 이제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회사 출근했다. 회사 출근을 했다 그러면 회사 출근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버스를 탔다고 합시다. 버스를 타면 교통비를 내겠죠. 자, 교통비 냈어요. 그럼 교통비란 비용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단식부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교통비 얼마 썼다 이렇게 기장하죠. 근데 여기 우리 복식부기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요, 교통비라고 오늘 뭐 1,500원 썼다. 그럼 1,500원 적고, 그거를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또 현금 1,500원 나갔다, 이렇게 이중으로 적는 거예요. 모든 거래 모든 거래는 왼쪽과 오른쪽 이중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통비라는 것도 생겼고 비용이 발생했고 현금이라는 자산도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일어난 거를 다 교통비도 적고 현금도 감소된 거 적고 이렇게 하는 걸 복식부기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는 장부기장은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솔직히 삼성이나 뭐 이런 그 현대 같은 그런 큰 기업 말고는요, 다 조그만 가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이 혼자야. 그러니까 장부기장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 회사를 하나 세우려면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주나 채권자한테 자금을 조달합니다. 주주는 투자한 사람, 채권자는 돈 빌려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경영자가 있겠죠. 이 정보 이용자, 회사 경영 활동에 관심 있는 정보 이용자, 주주나 채권자, 회사 경영자. 그 다음에 세무서는 세금 받는 거, 종업원들도 회사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알아야 자기들 월급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도 알고 회사 계속 근무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겠죠. 의사결정을, 여기 의사결정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투자하겠다, 돈 빌려주겠다, 뭐 이런 거, 경영은 어떻게 하겠다 할 수 있도록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화폐 단위로 측정 분류 요약하여 집계된 회계 정보를 기업의 이해관계자, 이해관계는 이 사람들 이득과 손해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 회계는 옛날에는 그냥 장부기장만 하면 끝났어요. 개인이 운영하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관련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한테 적당히 보고를 했다가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제가 지하철 타고 오다가 어떤 사람이 통화를 하는 걸 옆에서 본의 아니게 듣게 됐는데 뭐라 그러냐면 고소를 하느니 고발을 하느니 안 하느니 뭐 변호사 세우느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법무법인에 근무하는데 그 회사 경영자가 법인기업이에요. 경영자가 이 주주나 채권자들의 돈이잖아요. 이 경영자가 회사 돈을 갖다 썼어요. 썼는데 그 이사들한테 허락을 안 받고 혼자 갖다 돈을 썼대요. 그랬더니 다른 이사가 고발한다 그러니까 막 변호사 세운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변호사는 아니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요, 이사들 결정을 해서 허락을 해야 회사 돈을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 기업들은요, 회사 돈도 마음대로 못 갖다 씁니다. 여러분들 기업 총수들 구속되고 그러는 거 봤죠? 회사 돈 갖다가 마음대로 썼다가 그냥 구속되고 뭐 감옥에 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업은 그 정도로 이렇게 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요거를 북이라고 하지 않고 회계라 그래요. 요 회계의 뜻이 뭐냐면 모일했자, 모여서 계산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다. 근데 기장은 뭐로 하느냐?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합니다. 우리는 요 세무사랑으로 해요.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거든요. 더존 스마트 A와 세무사랑 K랩. 우리는 시험을 요거로 봅니다. 아까 세무사회에서 시행하는 요거로 시험 보고, 더존 스마트 A는 더존 스마트라는 더존이라는 회사에서 봅니다. 거기서 시험 또 있어요. FAT, TAT라는 시험.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 요것이 오래됐어요. 1999년도에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컴퓨터로 합니다. 그 전에 회계 배우신 분은요, 전부 다 손으로 기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여튼 회계 배우려면요, 막 한 1년씩 배워야 돼요. 지금처럼 한 2달 배워서는 택도 없어요. 세법까지 배우려면 한 3년 이상은 배워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엄청 짧게 배울 수 있는 이유가 이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래요. 자, 그러면 회계 정보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의해서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또 채권을 파는 그런 큰 기업들, 그 밖에 비상장 기업, 중소기업은 일반 신문에 정보를 제공한다. 한 2월달쯤 되면요, 경제신문에 재무상태표가 도배가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재무상태표. 이게 엄청 도배가 돼요. 매일경제신문이나 한국경제 같은데, 일간신문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가 뭐냐면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 자, 여러분들 집을 샀는데, 아파트나 집을 한 채 샀어요. 개인주택을 샀든지 아파트를 샀든지, 그거를 샀는데
거기에 대출을 받은 게 있어요. 대출은 부채죠. 대출을 받은 건 부채입니다. 대출을 받은 건 부채고 자기 돈은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그러니까 이건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이건 빚진 거고 이건 자기 돈이고 이거를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 자, 뜻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수익이 이만큼 들어왔고 비용이 이만큼 들어왔다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일정 기간, 자, 기업의 일정 기간의 경영성적을 파악한다. 그래서 수익은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얻어지고 그 다음 비용은 수익을 얻기에 지출하는 거하고 그 밖에 잡다한 지출 같은 거. 그래서 이 수익에서 비용 빼면 순이익이 나와요.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 그래서 이 비용에다 순이익 더하면 수익. 이게 손익계산서 등식이고 요게 중요합니다. 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일정 시점이고 이건 일정 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 일정 시점은 12월 말 또는 1월 1일. 자, 1월 1일 날 이렇게 영업을 해서 내 자본이 700이었는데 12월 말일 가니까 내 자본이 1000원으로 늘었다. 만약에 1000원으로 늘었다. 내 자본이 700원이었는데 뭐 자산도 늘고 뭐 부채는 줄어들고 그래서 내 자본이 1000원이 됐다. 그러면 700원에서 1000원이 됐으니까 300원 이익 받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파악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만 이제 알고 넘어갑시다. 요 회계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재무상태와 영업성적을 기록 계산하기 위한 기간적 범위인데 1년을 초과 못해요. 이거 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를 단기라 그래요. 올해를 단기. 작년을 전기, 내년을 차기 그래요. 자, 이제 용어만 아시면 돼요. 작년은 전기, 단기, 차기. 단기순이 금년 이익이다 이 말이죠. 작년에서 넘어오면 전기 2월, 내년으로 넘어가면 차기 2월 이렇게 됩니다. 자, 회계 단위는 재무상태와 영업성적을 기록 계산 정리하기 위한 장소적 범위를 회계 단위라 한다. 본점과 지점, 본사와 공장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회계 단위는 그 기록 계산하는 장소, 본점은 본점대로, 지점은 지점대로 따로따로 다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설명했고, 요거 다트라고 그 검색하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검색하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재무제표라고 그러는데요. 재무상태표 요거,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거, 그 다음에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현금 흐름표, 자본이 변동된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그 보충서, 해석서, 그걸 주석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기본 요런 용어 정도만 아시고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만 아시고 잠깐 쉬었다가 10분 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그룹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 삼성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이 국제회계 기준이 바로 그거예요. 같은 그룹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서 해라. 그래서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야 외국 사람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아주 구닥다리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면 한국 돈 전부 다 외국으로 가져간다고, 뭐 일베니 뭐 그다음에 뭐 매국노진이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이 가장 구닥다리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국민들이 잘 살게 돼요. 특히 우리 한번 보세요. 미국이란 나라가 삼성전자 투자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아주 삼성전자한테 아양을 떨어가지고 그냥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뭐 SK고 뭐 다 투자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이유가 이 기준 외국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 국제외교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리한 게 미군이 있기 때문에 외국의 투자를 많이 받아요. 돈이 달러가 안 빠져나가. 우리나라 IMF도 달러가 다 빠져나가서 우리나라가 IMF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경제라는 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재무에게는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고, 관리에게는 내부 경영자. 이거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원가 계산, 우리 이것도 배우거든요. 세무에게는 세법에 의해서 하는 거. 사실 여러분들이 유능한 사원은요, 여러분들이 유능한 회사에서 역할을 하려면 요 세무회계를 잘해야 돼요. 세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은 부가가치세법, 전산회계 2급은 소득세법, 전산세무 1급은 법인세법. 사실은요, 전산세무 1급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기업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도전을 해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40대도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50대 초반까지도 세무사 사무소에서 다 뽑아요. 50대까지. 60대 된 분들만 조금 자기 사업이라든가 아는 회사에 들어가지, 그 이하는 전부 다 취업에 굉장히 유리해요. 이 전산회계가. 북한에서 탈북자들은 다 한국에 오면 전산회계부터 배웁니다. 여자분들은. 자, 여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재무회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 재무회계가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재무회계입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인데 우리는 이 두 개만 배우면 돼요. 재무상태, 손익.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이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이거는 고급 회계예요. 공인의 계산이나 세무사 하는 사람들이나 공부할 것들이고, 주석은 그냥 해석서예요. 보충서. 자,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종류가 시험에 나와요. 다음정 재무제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객관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추석인데, 여기 뭐 학계단위기산표라든가 원가 명세서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면 그건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되면 알게 돼요. 재무제표는 일정 회계기간 동안의 정보이며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정보다. 이거는 다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기록하는 과거의 정보고요.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금액도 표시가 가능해요. 자, 이제 집중하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 거래로 실제로 돈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채권의 회수불능이라고 아시죠? 외상으로 팔거나 어음받고 팔았을 때 그걸 띠낄 가능성이 있어요. 회수불능, 띠끼는 거예요. 은행에 대출해주고 띠끼는 거. 그런 게 대손상각비를 추정액을 보통 추정액을 보통 세법에서는 1%를 잡아요. 연말에 외상매출금이 뭐 100억이다. 그럼 1억 정도는 띠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그걸 대손 충당금으로 세워놔요. 나중에 대손이 되면 그걸로 충당한다. 여러분들 여기 대손이란 말이 새로운 말이 나왔죠? 우리 회계는 전부 다 한자입니다. 한자기 때문에 대손이란 말이 나오면 이게 뭔 뜻이요 생각할 텐데, 대여해주거나 받을 걸 손해봤다 이 뜻이에요. 상각은 깎는다. 그러니까 대손상각은 쉽게 말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띠꼈다 이렇게. 회계가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린 학생들이 배울 때 회계를 좀 어렵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회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인들이기 때문에. 대손상각비는 띠낀 거예요. 띠낄 거를 추정해서 그거를 뺀 금액을 표시해. 그러니까 100억이 외상값이 연말에 있는데 1억이 띠끼면 99억만 받을 거다. 이렇게 추정에 의한 금액도 표시가 가능하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무형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잔액을 표시한다. 여러분들 그 자동차 있죠? 집에 자가용들 다 있죠? 저는 자가용 있다가 그냥 없애버렸어요. 아이고 요새는 뭐 차 운전 잘못했다가 그냥 범칙금 뭐 과태료가 너무 많이 나와. 자, 그러면 자동차를 회사에서 사용하는데 그 자동차는 보통 이제 한 5년 정도 잡거든요. 세법에서 5년 동안 상각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동차 5천만 원짜리를 하나 샀어요. 그럼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5년 동안 그 차를 이용해서
이제 회사 영업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1년에 얼마씩이야? 5년이면 5천만 원, 5년 나누면 1년에 1,000만 원씩을 감가상각비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자는 걸 표시해. 그러니까 금년에 5천만 원짜리 차 이제 결산 때, 금년 연말이 결산 때 연초에 5천만 원짜리 차 샀는데 연말 가면 1,000만 원 줄어드니까 연말에 차량 운반고는 4천만 원짜리다. 이렇게 차감한 잔액을 표시해. 그래서 추정에 의한 금액도 표시가 가능해요. 우리 회계에서 꼭 돈 주고받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대순상각 감가상각도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모든 재무제표 작성은 화폐액으로 표시한다. 돈으로 표시해. 우리나라는 원화죠, 원화. 그 다음에 계속기업 가정하에 작성한다. 모든 기업은 계속 영업할 거라는 가정을 잡고 하지 한 2, 3일하다 그만둘 것 같으면 작성 안 하죠.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관한 책임은 회계 담당자가 아니라 경영자에게 있다. 여러분들 저 회사 가서 여러분이 일하다가 재무제표 작성을 잘못했어. 그러면 주주나 채권자들이나 이렇게 그 이사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혼나는 거는 여러분이 혼나는 게 아니라 경영자가 혼나는 거예요. 경영자가 책임.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책임자는 경영자다. 그 다음에 요거 과거의 정보다. 추정에 의한 금액도 밑줄 긋은 거. 제가 칼라로 프린트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줄 긋거나 색깔을 표시하거나 진하게 하거나 한 것들. 이건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은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이제 배울 거지만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걸 구분해서 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여러분들 유동자산은 1년 이내 바뀌는 거고 비유동은 1년 이상 오래 가는 거예요. 부채도 유동부채는 1년 이내 갚아야 되고 비유동부채는 1년 후에 갚아도 되고 자본은 자본금과 기타 여러 가지 잉여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 표시를 해야지만 보기가 좋다 이 말이고요. 총액주의로 기재해야 돼요. 총액으로 순액으로 하지 말고 총액으로 표시하고 1년 기준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이란 말은 움직인다는 얘기고 현금이나 외상값은 1년 이내 금방금방 받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건 1년 이상 오랫동안 쓰잖아.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 이거고 유동성 배열은 유동 환금성이 빠른 순서. 유동자산을 제일 위에 이렇게 해서 배열을 순서대로 하라. 근데 국제 기준은 임의적으로 분리해도 되고요. 잉여금 구분.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인데 이건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배웁니다. 그 다음 미결산 항목 비만 계정 표시 금지. 가지급금 가수금 미결산은 잡손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표시해서 안 되고 현금이 모자르면 현금과 부족으로 했다가 잡손실 자비액으로 떨어버리라. 요런 게 이제 기준인데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읽어만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손익계 순서는 발생주. 요거는 별표 하세요. 요거는 별표. 요거 별표.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때문에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게 좀 복잡해져요. 자, 여러분들 과거에는 현금주의예요. 과거에는 전부 다 현금 주고받고 했어요. 언제? 신석기 시대 때. 그런데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부터 어음이 생겼어요. 어음이. 여러분들 환이라고 드라마에서 가끔 보셨죠? 아까 드라마도 이렇게 또 나오는데 누구야? 뭐지? 하여튼 드라마에 보면 사극 드라마에 보면요 어음 얘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음도 생겼고 그 다음에 오늘날은요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한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고받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금년에 발생한 거는 금년에 수익과 비용으로 잡자. 그런데 수익은 그 중에서 실현될 게 확실한 것만 잡자. 그렇지 않으면 이익이 과대 표시돼 갖고 세금만 많이 내잖아. 여러분들 세금을 절약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원이에요. 그렇다고 탈세를 한다? 그러면 형사처벌 받죠.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사원이에요. 그러려면 세법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금년에 이자를
자, 은행에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에서.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금년에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대출받은 이자를 금년에 돈이 없어갖고 못 줬어. 자, 그거는 금년에 발생한 이자 비용인데 내년에 가서 현금으로 주면 현금주의는 내년도 비용이 되지만 발생주의는 금년도 비용이 된다고. 그래서 금년의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과 비용은 서로 대응시킨다. 자, 그러니까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서로 대응시킵니다. 그 물건 팔았는데 그 물건 파는 거에 원가하고 서로 비교해서 이익을 구하죠. 대손충당금의 설정, 감가상각비 계상도 다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들어가요. 총액주의 원칙,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한다. 매출과 매출원가를 모두 표시를 하라. 그리고 매출과 매출원가를 서로 대응시키는 것도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들어가죠. 구분 표시 원칙, 손익은 매출 총손익, 영업손익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요거는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외우셔야 되고 별표 하세요. 요거 별표, 요거 별표. 자, 이거 6쪽 요거 별표, 별 2개. 자, 별 2개. 이거 6쪽에 별 2개.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나와요.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나오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 여러분들 요거 잘 알아두세요. 판매관리비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급여, 그렇죠?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관열비, 승인공과 감가상각비, 대리상각비, 잡비 이런 것들은 영업에 꼭 필요한 거예요. 통신비. 여러분들 월급을 줘야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관리비고 판매비는 광고선전비. 요거 뺀 것이 영업이익이에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뉴스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뉴스에서 삼성전자의 요번에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전자도 그렇고 반도체 기업이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래요. 전에는 플러스라서 보너스를 막 2, 3천만 원씩 줬어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오면 거기다가 영업활동비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활동비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라는 세금을 내기 전 순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이 손익계산서 작성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금액은 100만 원이란 말은 뭐냐면 뭐 100억이다 그러면 이 숫자를 공을 여러 개를 붙여야 되니까 100만 원 하면 공 6개를 띄워버리고 그 앞 숫자만 쓴다 이거고, 여기는 회사명은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요 손익계산서 요 순서는 외우세요. 그 매출원가는 매출된 상품의 원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기본 과정, 요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것도 별표. 그 다음에 요것도 4번도 별표. 3, 4번은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4쪽입니다. 기업의 실체, 경제적 실체의 가정. 기업은 독립된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그 자체가 기업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에 법인세 세금을 매겨서 삼성전자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기업의 가정, 삼성전자가 계속 영업한다고 가정하는 거고, 기간별 보고의 가정, 기간별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세금도 1년에 한 번씩 내고 그 다음에 그 배당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수시로도 세금 또 있어요. 세금은 이제 예정신고라는 게 또 있고요. 자, 이게 요 세 가지가 기본 가정입니다. 기업은 독립된 실체고 계속 한다고 가정하고 기간별 보고의 가정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요 질적이 뭐냐면 회계정보라는 이 재무제표가 질적으로 확실하게 믿을만 해야 돼요.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목적에 적합해야 됩니다.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정보회계 이용자 목적에 적합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투자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하니까 현 시점에 적시성, 현 시점에 맞게끔 그 재무제표가 나한테 이렇게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죠. 예측가치,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앞으로 내가 배당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겠다 하고 예측이 가능한 거고, 피드백 가치는 이거는 반성이에요. 반성. 내가 투자를 했는데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데 어떤 회사의 주가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피드백 가치. 그래서 이거 목적에 적합하려면 시가법.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한테 땅을 증여받은 분 있으세요? 나는 땅을 증여받았었는데 누가 다 팔아먹어 버렸어. 증여해 줬다가 그냥 다 팔아먹어 버려 갖고 그 경기도 용인 땅이었는데 되게 비싼 땅이었는데, 자, 땅을 옛날 할아버지가 1,000원에 주고 샀어. 옛날 돈으로. 근데 지금 그게 1,000억이가. 그러면 여러분들 1,000원이라고 기장을 장부에다 해야 맞아요? 1,000억이라고 기장해야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시가법이 맞죠? 현재 시가법.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옛날 할아버지가 사온 땅은 1,000원이었는데 그거로 땅을 1,000원이라고 기재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현 시세로 기재해야지. 시가법. 그 다음에 진행기준. 공사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수익이 난다 하는 거. 발생주의, 발생한 거 기준으로 하는 거고, 분기와 반기재무제표. 신뢰성은 회계정보는 믿을 수 있는 바른 정보여야 한다. 표현이 충실해야죠. 대충 표현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 믿을 만하죠. 중립성, 중립적이어야 돼요. 자, 투자자는 회사 이익이 많이 나는 걸 원하고, 채권자는 재무구조가 튼튼해야 되겠죠. 나중에 원금 돌려받으니까. 근데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중립적이어야 돼요. 이거는 원가법으로 해야 믿을 만하죠. 왜냐면 요새 빌딩도요, 10억 주고 사면, 요번에 여러분들 그 앞에 정부에서 아파트 값을 엄청 올려놨죠? 아파트 값을 왜 올려놨냐면 임대차 3법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하고 보유세를 엄청 매겼어요. 그래가지고 집값이 엄청 올라갔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게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또 그거를 줄였죠.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값이 10억짜리가 15억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다시 떨어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원가법이 믿을 만한 거죠. 내가 10억 주고 사왔으면 그게 더 믿을 만하다. 신뢰성. 완성돼야, 공사를 우리가 맡아서 하는데 완성이 돼야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신뢰성이고, 현금주의는 현금이 확실하게 들어와야 그게 믿을 만한 거고, 결산재무제표는 1년에 한 번 결산을 할 때 해야 맞다. 자, 그럼 여기 파란색으로 내가 왜 써놨을까요? 요거 외우라고 써놓은 겁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목적 적합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다 이해하고 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목적 예피, 신표 검증. 자, 내년 4월 달에 무슨 선거 있죠? 국회의원 선거 있죠? 자, 신표, 표를 믿으려면 검증을 해야 돼. 자, 표를 믿으려면 검증해야 돼. 그래서 신표 검증.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신표 검증. 자, 이렇게 외우세요. 목적에 맞는 예피, 목적 예피. 이렇게 외우세요. 죄송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예수님의 피. 그래서 그 굉장히 잔인한 살인법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6시간 동안 고통을 받다 죽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죄를 많이 범해갖고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 구원받죠. 죄송해요. 제가 이게 종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좀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 요거 암기하기 좋게 목적이 있는 예수님의 피. 이거요 책에 있는 대로 하려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목의 피적, 적시성이 뒤로 가버렸어. 그래서 목의 피가 적셨다. 아유 끔찍해. 그래서 내가 요렇게 외우기 좋게 목적 예피 이렇게 외우라고 한 거예요. 책 보세요. 책에 보면 목의 피적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외우세요. 시작. 목적 예피 신표 검증.
자, 이해 가능성. 회계 정보는 이해 가능해야 되고 기업 간 기관별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이해가 가능해야죠. 이해도 못하는 거. 어린아이는 모르지만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이해가 가능해야지. 또 기업 간 기관별 비교도 가능해야 되고, 회계 정보는 비용보다 효익이 커야 유용한 정보다.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여러분들 약 있잖아요. 약. 타이레놀 약이 많이 팔렸죠. 코로나 때. 자, 타이레놀이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타이레놀이 부작용이 큰 반면에 그 효과도 또 크죠. 열을 금방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부작용이 있지만 약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효익이 더 커야지 이 정보가 유용한 거지. 이 정보를 만들어내려고 비용을 너무 많이 쓰면 그건 쓸모없는 정보라 이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목적기피 신표 검증, 요거는 시험에 꼭 나온다는 거 알아두세요. 색깔이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금, 자본이용. 요 자본금은 뒤에 가서 배웁니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뭐 기본적인 거니까 요거 뒤에 가서 배우고, 요거를 계정식이라 그러고 이건 보고식이에요. 보고식은 이렇게 일렬로 쭉 쓴 거예요. 근데 보통 계정식으로 하더라고. 보고식으로 하면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이거 신문에 결산 공고할 땐 다 이걸로 합니다. 손익계산서는 결산 공고 안 해요. 자, 자산은 재화나 채권이에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유동자산 1년 이내 변동되는 거가 유동자산이고, 비유동은 1년 후에 변동되는 거고, 부채는 기업이 장래에 갚아야 될 채무고, 미래 자원이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고, 타인 자본. 그러니까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과거에 우리가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되고, 또 과거에 우리가 물건을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미래 자원이 나가야 돼. 미래 돈이 나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 1년 이내 변제되고 1년 후에 변제되는 거. 사채나 장기차입금 이런 건 다 1년 이내. 투자나 유형, 무형, 기타. 이거 뒤에가 자세히 배우니까 그냥 이렇게 개념만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이 자본이고, 기업 실제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재산 청구권. 그러니까 이제 자본은 투자자 자본이죠.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 지분, 주주의 몫이란 얘기고, 자기 자본, 순재산, 순자산이라고 한다.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 나온다. 개인기업 자본금, 대표 개인의 순재산이다. 뭐 이 정도는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면 돼요. 법인기업은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공부할 거니까 놔두고,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요거 별표하세요. 5번의 별표. 5번의 별표. 재산법 8쪽 5번의 별표. 여기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 돼요. 자, 재산법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순이익.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연초에 10억을 갖고 10억의 자본을 갖고 투자를 해서 영업을 시작했는데 연말에 가서 15억이 됐어. 그럼 얼마 이익이 났어요? 5억의 이익이 났죠? 그게 재산법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기가 투자한 돈이 계속 늘어나면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런데 이 산출된 순이익은 서로 일치합니다.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수익이 낮기 때문에 내 재산이 늘어요. 비용이 낮기 때문에 내 재산이 줄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낮기 때문에 내 자본도 늘고, 비용이 낮기 때문에 내 자본이 감소되고, 이건 원인이고 이거는 결과이기 때문에 서로 일치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같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도소매업은 우리가 이제 그 전산회계 2급에서는 도소매업을 배우고, 우리는 제조업 중심으로 배우는데, 상품 매입시는 상품이라 그래요. 상품 매출시는 상품 매출이라 그래요. 수익이고. 그 다음에 제조업은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거잖아요. 원재료 매입시는 원재료 자산, 제품 매출시는 제품 매출. 이렇게 계정 과목을 쓰는데, 이제 여기부터가 본론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에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목적 예피, 신표 검증, 그 다음에 추정에 의한 것도 표시되고,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이제부터 보세요. 이거 오늘 한꺼번에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요 정도는 그냥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현금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저 가지고 계신 돈 있잖아요. 돈을 여러분을 뭐라 그래요? 내 돈 또는 금전, 그 다음에 남편 거 말고 내 거,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시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계에서는 이거를 현금이라 그래요. 캐시, 현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회계 용어는 이런 계정 과목이 영어 단어하고 똑같은 거, 이 단어를 씁니다. 앞으로 이 단어를 써야지 이상한 말 쓰면 안 돼요. 여기다가 돈이라고 쓰면 안 돼. 현금이라고 써야 돼요. 자, 통화. 우리나라 통화가 뭔지 알죠? 동전하고 지폐. 자기합수표. 여러분들 은행이 발행한 자기합수표 있죠? 이거예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혹시 자기합수표 보신 적 있으세요? 5만원권 나오기 전에 자기합수표는 10만원짜리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근데 5만원권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자기합수표가 눈에 잘 안 보여. 막 뭐 몇천만원짜리 돼야 그래도 이거 발행해. 이건 누가 발행이냐? 행복동 지점 지점장 박두보성이가 발행한 거예요. 이거는 은행이 발행했어요. 여기 보세요. 발행인과 지급인이 같아요. 발행인과 지급인이 요 발행인하고 요 지급인이 같아요. 그리고 발행인, 지급인, 은행이야. 전부 다 은행, 금융기관. 발행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수표야. 그래서 이 보증수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찰이에요. 현찰. 그 다음에 당좌수표는 이거 누가 발행했나 보세요. 요거 누가 발행했어요. 요거 주식회사 파이낸셜, 그러니까 회사가 발행했죠. 요거는 은행이 발행하고 요거는 회사가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발행인하고 지급인하고 달라요. 발행인은 법인, 단체, 개인, 사업자, 등록자,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발행하고, 지급인은 은행 금융기관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은행에다 돈을 넣어놔야지 부도가 안 나지. 돈을 안 넣어놓으면 부도가 나요. 발행인이 결제를 못하면 지급인인 은행이 부도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금은 자기합수표는 무조건 현찰이에요. 무조건 현금이야. 타사 발행 당좌수표, 내가 발행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발행한 당좌수표. 방금 전에 보셨죠? 그 다음에 배당금 주겠다는 통지서가 오거나, 사채나 공채 이자 주겠다고 통지가 오거나, 우편안증서, 우체국을 통하여 돈을 주고받는 거, 그런 거, 이런 게 오면 다 현금이에요. 당좌예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 이거는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볼 거예요. 여러분들 저 은행에 가서 예금하면 뭐 적금이라든가 정기예금, 뭐 보통예금은 많이 들어봤지만, 당좌예금은 아마 지금 처음 보실 거예요. 이거는 기업만 이용합니다. 요게 저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기업의 마이너스 통장. 그래서 이거 당좌 수표 용지를 줍니다. 그러면 그 수표 용지에 이렇게 금액을 써가지고 발행하면 은행이 지급합니다.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고, 그리고 미리 담보 제공하고 당좌 차월 계약을 맺으면요, 그 예금 잔액이 없어도 한도까지는 그 돈을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 회사가 이걸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이거 부도가 나잖아요. 부도가 나면 그 나중에 이건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 당좌 예금이 회사가 이용하는 예금이고, 보통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여러분들 저 요새 체크카드 많이 쓰죠? 여러분들 신용카드 쓰지 마세요. 우리 집도 신용카드 쓰는데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래요. 체크카드가 뭐예요? 보통 예금 해놓고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쓰죠? 이게 뭐가 좋냐면 연말정산할 때 이거 30% 소득공제 해줍니다. 30%. 근데 신용카드는 15%만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체크카드가 훨씬 유리해. 그리고 전통시장은 요번에 세법 개정을 내년도 꼭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통시장은 50% 공제해 준답니다. 50%.
그러니까 월급의 연봉의 25% 이상 쓴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통예금은 요런 건데 체크카드로 결제해서 지급하면 보통예금이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이쪽 빨간색은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외상매출금. 상품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 시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여기 상대방한테 외상으로 팔든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든지 여하튼 이거는 상대방한테 받을 거고 이거는 카드회사한테 받을 거니까 둘 다 외상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동그라미, 이거 동그라미, 상품 또는 제품, 이거 동그라미. 상품은 팔려고 사온 거, 제품은 만드는 거. 제가 저 파리바게뜨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뭐 어디 회사 건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삼립빵 회사 거더라고요. 그 파리바게뜨에 가서 빵을 아침에 차에다가 실어서 들어오는 걸 봐서 물어봤어요. 본사에서 빵 이렇게 받습니까? 그랬더니 본사에서 받기도 하고 자기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본사에서 받는 건 상품, 자기네가 만드는 건 제품. 같은 얘기예요. 외상으로 매출 시 돈 안 받고 팔았을 때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받았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요 상품이나 제품이에요. 상품이나 제품. 요 상품이나 제품이에요. 요게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지금 계속 치고 있어요. 상품이나 제품만 해당이 됩니다. 상품이나 제품만 해당이 돼요. 그러면 여기 미수금 봅시다. 여기 미수금. 요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미수금은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토지, 건물, 비품, 기장치, 차량, 운반고, 단기매매증권. 중요한 거 상품, 제품 이외의 것. 너무 중요해.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것.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외상으로 하면 외상매출금.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거 팔고 외상으로 하면 미수금. 미수금의 뜻이 뭐예요? 안 받은 거. 예쁘게 받은 돈이 아니라요. 요 미자나 아니 미자예요. 아니 미자. 아니 받은 돈. 외상으로 나중에 받기로 하고 약소금, 전자오면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받았어. 그래 여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같이 따라 나온다는 거. 어음 받은 거. 그래서 요 두 개를요. 요 두 개. 어음은 상품, 제품. 상품 팔고 제품 팔고 어음을 받으면 이게 받으러움이에요. 이 받으러움. 근데 요 두 개를 무슨 채권이라 그러냐면 이 글자가 쓰는 게 요거 좀 나쁘더라고. 매출 채권이라 그래요. 써놓으세요. 매출 채권. 뭐가?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이 매출 채권. 써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외상매입금하고 지급보험은 매입채무. 자, 요거는 매출채권, 예상값하고 받으러움. 이건 반드시 상품하고 제품 너무너무 중요해.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를 여러 번 치겠습니까? 상품, 제품 외상으로 팔고 상품, 제품 팔고 어음 받으면 받으러움. 이거를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 상품, 제품 이외의 거 그러면 미수금이야. 여기에 어음도 들어가 있어요. 어음. 상품, 제품 이외의 거 팔고 어음 받으면 받으러움이 절대 아닙니다. 미수금이에요. 하여튼 상품, 제품 팔고서 매출 채권, 상품, 제품 팔고서 외상으로 하거나 어음 받으면 받으러움이지만 그 밖의 건 다 미수금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품 또는 원재료 외상으로 매입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시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지급보험, 상품 원재료 매입하고 약소보험을 발행해주면 지급보험. 내가 상품이나 원재료 사고서
어음을 써줬어. 내가 한 3개월 있다 돈 줄게.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하고 어음을 써주면 지급어음이야. 그러나 요거 두 개는 매입 채무고 요거는 비품이나 기계장치 차량 운반고 건물 단기 매매 증권 상품 원재료 이외 자 여러분 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여러 번 치는 겁니다. 상품 원재료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나중에 주기로 하고 약소금을 발행해 주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세상에 그냥 돈 안 주고 나중에 줄게 해도 미지급금, 약소금을 줘도 미지급금,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미지급금. 야, 미지급금은 그냥 뭐 종류가 많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품 원재료가 핵심이에요. 상품 원재료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나중에 주기로 하고 뭐 그냥 외상으로 해도 미지급금, 약소금을 발행해줘도 미지급금. 절대 약소금 발행했다고 지급어음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미지급금. 근데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여기 나왔지만 보통예금이에요. 왜냐하면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은행에 보통예금이 싹 빠져나가죠. 금방 빠져나가더라고요. 자,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거 구분만 잘해도 회계 잘하는 거예요. 요건 첫 시간에는 요거 구분만 잘해도 돼요. 요 매출채권, 상품 제품 매출하고 외상으로 하면 외상 매출이고 어음 받으면 받으러옴. 요거는 상품이나 원재료 외상으로 사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외상 매입금, 어음 발행해주면 지급어음. 그 밖에 거는 다 미지급금이에요. 그 밖에 건 다 미수금이에요. 여기에 뭐 어음을 받든지 뭐 체크카드로 결제를 받든지 다 미수금이에요. 여기는 다 미지급금이에요. 자, 요거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매입 채무, 매출 채권. 자, 구분하셨죠? 오늘 여러분들 공부 이것만 알아도 오늘 공부 만점이에요. 자, 단기 대여금. 돈 빌려줬어요. 1년 이내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받으면 요 단기자가 붙었죠? 단기자. 요 단기는 1년 이내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단기자 붙였죠? 돈을 빌리고 차용증서 또는 약소금을 발행해 준 경우 이것도 1년 이내. 자, 여기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 다음에 선급금. 자, 이제 이거는 요겁니다. 선자가 요런 선자입니다. 급자는 줄급자. 이게 글씨 쓰기가 힘들어서 이건 안 쓸게요. 먼저 선자, 먼저 준 돈,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거는 먼저 받은 돈, 계약금을 받은 거. 근데 이게 왜 자산이에요? 자, 여러분들 계약금 미리 줬는데 그 상품 사기로 하고 계약금 줬는데 상대방한테 나 그거 취소할게. 나중에 다시 살게. 그럼 계약금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받을 수가 있죠. 그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상품을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금 줬는데 그 상품이 나한테 왔으면 요 계약금 준 거를 퉁치고 까고 나머지만 돈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왜냐면 내가 미리 준 거니까 자산이잖아. 계약금 미리 준 거. 그 다음에 계약금 미리 받으면 부채죠. 나중에 계약금 미리 받았으면 돌려줘야죠. 왜? 해약이 되면. 그런데 상품을 팔고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요 계약금 받은 건 띄고 받아야 되니까 이건 부채죠. 근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또 부동산을 임대 임차할 때는 계약금 주고받은 건 띠껴요. 계약금 줬다가 본인이 해제하면 띠끼고 임대인이나 부동산 파는 사람이 해제하면 2배로 물어줘야 돼요. 부동산만 그래요. 부동산만. 근데 일반 그 상거래상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거래 끊기기 때문에 일반 상거래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계약금 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건 내가 그 선급금은 계약금 줬다 물건 도착하면 요 계약금 까고 나머지만 주면 되는 거죠. 이 빨간색끼리는 서로 반대되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 요거 이제 단기는 무조건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예요.
1년 이내, 1년 이상은 장기예요. 국채, 국가가 발행한 채권, 회사가 발행한 채권, 공채는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 주식은 회사 투자한 거. 이거는 주식은 지분증권, 요거는 채무증권. 그래서 요거 외울 때 앞자만 따보세요. 국사공주, 국사공주, 국사를 잘하는 공주님, 국사공주. 앞에 파트에서 그 자기 딸 한 5살 정도 되는 딸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공주님 있네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꼬마가. 하여튼 여러분들 그 자녀들 애기 어렸을 때 공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사 잘하는 공주님이 단기매매증권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됐죠? 국사공주는 단기매매증권. 안 잊어버리죠? 제가 목적예비 신표검증 국사공주 이렇게 몇 가지, 저는 그러니까 암기하는 거를 많이 안 시켜요. 가능하면 다 이해시키려고 하지. 근데 제가 이 암기하라고 하는 몇 가지 정도 암기하시면요, 지금 여러분들 평생 안 잊어버려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허부자 선생님이 6.25 때 참전 16개국 외우라 그래갖고 노래로 가르쳐줬어. 영미야 베네룩스 상국 KNL 골프 남아연방 2급 타이어가 터졌다, 오토바이 빌리러 가자.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몇십 년 지났는데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이거 몇십 년 지나도 안 잊어버릴 거예요. 국사공주 그러면. 알았죠? 그 다음에 뭐 상품 판매에 의해서 구입한 물품, 비품은 뭐 영업용 물품 대금. 여러분들 사무실에 쓰는 거 다 비품이에요. 건물은 빌딩 이런 거. 취득세, 등록세 포함. 요거 동그라미. 취득할 때 들어가는 세금 다 포함해요. 차량 방구는 뭐 자동차. 예수금은 월급 줄 때 원천 징수한 거. 여러분들이 임시로 맡아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월급 받을 때 여러분 세금 띄고 뭐 사대보험 띄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입장이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맡아가지고 있다. 미리 예자 거둘 숫자, 미리 맡아가지고 있으면 예수금. 가수금은 내용불명의 돈을 받거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 빌려준 거. 자산부채 자본.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법인세는 3월 말에 신고를 하는데, 3월 말부터 6개월 있다가 4, 5, 6, 7, 8, 9월 말에 예정 신고를 이제 예정 고지가 나와요. 예정 고지에 예정으로 미리 예납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국가에서도 세금을 빨리빨리 걷어야 나라 살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 예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먼저 냈다 해서 선납세금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은행에다가 그 예금을 했다가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받을 때 세금 띄고 받죠. 은행에다가 뭐 정기예금을 했거나 적금을 들었거나 그럼 나중에 탈 때 그 세금 띄고 받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상품이 요새 많아요. 39살까지인가 34세까지 비과세 상품 5천만원 만들어주는 거 70만원씩 5년 동안 넣으면 그거 하는 거. 30대 되신 분들은 그거 가입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게 선납세금, 그거는 비과세 상품이니까 이런 세금 낼 게 없죠. 그러나 회사가 예금했는데 이렇게 원천징수를 당한 거예요. 우리가 띈 게 아니라 월급 줄 때 회사에서 띈 건 예수금이고 맡아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원천징수를 당한 거. 그럴 때는 선납세금이고요. 그 미수한 수익 중 단기 수익을 아직 못 받을 때, 그러니까 금년에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어. 그럼 미수 수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비용 중에 미리 지급한 거, 이건 결산 때만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 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입하면, 자 8월 1일 날 가입하면 내년 7월 말까지 가입하죠. 그러면 내년 1월부터 7월 말까지는 내년 보험료라 그건 선급 비용이라 그래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결산 때 생기는 거고,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매입한 물건, 상품, 그 다음 만든 건 제품, 원재료야 뭐 그 물건 만들기 사온 거, 제공품은 현재 만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고자산이에요. 판매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되는 거. 이거는 현금화가 빠른 거.
그 다음에 여기 저 빨간색으로 코드라고 있죠? 코드. 아까 그 프로그램 보여드렸죠?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에서 프로그램 다운받아 설치하라 그랬죠? 거기에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요, 이 글자를 인식 못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는요, 글자를 인식 못해요. 숫자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이 101번을 찍으면 현금이라고 나와요. 당좌예금 이렇게 찍는 것보다 101, 102, 103, 108, 110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건 반드시 외우세요. 요거 외우세요. 150번 제품. 이 지금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예상매출금, 받으럼 이런 거는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코드 외우세요. 이거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자,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들. 투자자산은 투자 목적이에요. 1년 이상 장기로 예금한 거. 그 다음에 임대료 받거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보유한 경우. 뭐 토지 같은 거 투자하려고 산 거, 투자부동산. 결산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로 대여한 거, 장기대여금.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 국채 등을 보유한 경우. 그러니까 국사공주를 보유하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아까 단기 1년 이내 목적으로, 1년 이내 사고팔 목적으로 국사공주를 보유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었어요. 아까 여기 단기 매매 증권 있죠? 요거는 단기적 자금 운용이니까 요거는 무조건 1년 이내야. 1년이 안 되는 거. 1년 이내고, 요거는 장기 투자는 1년이 넘어가는 겁니다. 1년이 넘어가는 거. 1년 이상 장기 투자.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는 단기 매매 증권, 1년 이상 장기 투자는 매도 가능 증권.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이라는 계정을 쓰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지금 몰라도 돼요. 코리아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리포트 스탠다드라 그래서 한국에서 채택한 인터내셔널 국제 파이낸셜 재무 리포트 보고, 그 다음에 S는 스탠다드 기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채택을 2008년도인가 그때부터 채택을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다 국제회계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들은 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요.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하지 않고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이렇게 해요. 다른 건 다 비슷해요. 채권을 만기까지 보여 이자를 받고 원금을 되돌려받게 하는 거. 이거 만기 보유 증권. 만기까지 보유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등록하거나 집을 사거나 땅을 사면요, 공채 사라 그래요. 공채. 그러면 그거 만기까지 내가 보유할 거다라면 만기 보유 증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여기서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유형자산 형체가 있고 사용 목적이고 형체가 없는 거는 무형자산인데,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 구입한 땅은 토지입니다. 선생님, 여기에도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빠졌는데 토지, 여기도 토지가 있어요. 여기는 매매 차익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면 투자부동산인데, 업무용, 회사 업무용, 영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구입한 땅은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건물도 업무용으로 사면 건물이에요. 여긴데 여기 건물이나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면 투자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업무용으로 토지나 건물을 사면 토지건물로 합니다. 이거 구분 잘 하세요. 옛날에 강호동이 알죠? 천하장사 강호동. 강호동이가 평창 강원도에 땅을 샀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훨씬 전에. 땅 샀다가 되게 욕먹었어요. 그냥 뭐 투기 목적이다 그래가지고 욕먹어서 SBS 스타킹인가 거기에 나와서 사회 보다가 한참 동안 하차했다가 나중에 다시 복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기 목적으로 사면 투자부동산.
그다음 업무용으로 산 거는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자동차나 차량 운반구 이런 건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책상, 의자, 컴퓨터 응접 세트는 비품이에요. 비품. 이런 것들은 사무실에 쓰는 건 비품이다. 자, 이거는 유형자산, 형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빠진 게 있어요. 건설 중인 자산, 현재 건물을 짓고 있어. 그러면 그것도 유형자산이에요. 현재 짓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구축물이라고 있어요. 구축물. 뭐 화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달이라든가 담벼락 같은 거 뭐 이런 건 구축물이라 그래요. 자,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는 거, 타회사를 비싸게 취득한 경우, 영업권, 이거 다 써놓으세요. 영업권에다가. 권리금. 여러분들 권리금 많이 들어봤죠? 다른 회사를 여러분이 만약에 사게 되면 그 회사 실제 가치보다 돈을 더 주고 사거든요. 그럼 그걸 권리금이라 그래요. 권리금. 권리금. 그래서 비싸게 산 거. 자기 회사 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우리 회사 팔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어 라고 한 거는 아직 실현된 게 아니죠. 그거는 영업권으로 안 하고 다른 회사를 내가 돈 주고 비싸게 산 경우가 영업권이에요. 그 다음에 특허권 아시죠? 발명특허. 이번에 그 코로나 백신 개발해 갖고 화이자하고 모더나 돈 엄청 벌었죠. 그 다음에 상표권, 상표. 그 다음에 실용적으로 만든 거, 의장권, 디자인,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 단계에 지출한 것 중에 무형재산 인식요건을 충족한 것.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신제품 개발 단계에서 산 거는 개발비라 그래요. 개발비. 그런데 연구 단계에서 지급한 거는 연구비라 그래요. 경상 연구비. 여러분들 저 삼성이나 LG 같은 데는요, 박사들이 무지 많아요. 그 사람들 월급 받으면서 그냥 평상시 조금씩 모델 바꾸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연구만 하는 거.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건 그냥 경상 연구 개발비라 그러고요. 그건 비용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개발은 뭐냐면 그 프로젝트 팀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세탁기를 만드는데 로봇 세탁기를 만들었어. 세탁기를 만드는데 로봇 세탁기를 만들어 갖고 옷을 갖다 딱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아마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 골라가지고 집어넣고 세제도 자기가 집어넣고 그 AI식으로 로봇 세탁기를 한번 우리 삼성에서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박사들이 프로젝트 팀을 형성했는데 그게 성공 가능성이 있어. 무형자산 특허권을 낼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그때는 개발비라 그래요. 아시겠죠?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개발비다.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 컴퓨터 소프트웨어 아시죠? 뭐 한글, 엑셀 이런 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은 요거 임차보증금, 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 그 다음에 부도원과 수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된 경우 이런 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동부채, 부채는 외상매입금 뭐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해주면 지급어음. 요 미지급금 아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재고자산 이외의 물건, 즉 상품이나 원재료 외의 물건을 외상으로 사거나 약소금을 발행해 주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상품 원재료 이외의 것을 결제 시에만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요 미지급금 구분 잘 하세요. 그리고 요 세 개는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251번, 252번, 253번 요 코드 번호 외우세요. 빨간 거에서요. 이거 다 외운 사람도 있어. 와, 그 사람 천재야, 천재. 이거 다 외워도 굉장히 빠르겠죠. 그렇지만 다 못 외워도 요 빨간 거는 외워야 돼요.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 선수금. 그 다음에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거, 미리 받아 임시로 맡아가지고 있는 거, 예수금. 여러분들 월급 줄 때 그 세금 띄고 주잖아요. 여러분들 월급 받을 때 세금 띄고 4대 보험 띄잖아. 그리고 나머지만 여러분들이 월급 받죠. 그래서 그걸 회사가 맡아가지고 따라서 예수금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월급 줄 때 나는 월급 다 주세요. 하나도 띄지 말고 다 주세요. 내가 세금 내고 내가 4대 보험 가서 낼 테니까 그렇게 주세요. 그럼 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뭔 소리야? 너 일하다 말고 그거 세금 내려가면 우리 회사가 손해잖아.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다 주질 않고 그걸 월급에 다 띄었다가 격리과 직원이 한꺼번에 내려가니까 그 직원들 그 여러분들은 실제로 회사 일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긴 거예요. 이걸 원천징수라 그래요. 원천징수 요거 알아두세요. 원천징수. 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아셨죠? 1년 이내로 차입한 거. 배당금 아직 안 준 거. 이게 그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정을 하면 미지급 배당금 그래요. 배당금 결정하면 뭐 그날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주주가요 수만 명 돼요. 외국인도 절반이 넘어요. 그러면 그 이 배당금은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했다가 이제 차차차차 직원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찾아가면 통지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돈 찾아가면 그때 이 부채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밖에 안 남은 거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줘야 돼. 이것도 결산 때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장기차입금이었는데 보니까 결산 때 딱 보니까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네. 원래 돈 빌릴 때는 한 3년으로 빌렸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지고 갚을 날짜가 6개월밖에 안 남았어. 11개월밖에 안 남았어. 1년이 안 돼. 그러면 이거를 장기차입금으로 놔두면 안 돼요.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줘야 얼른 돈 갚으려고 준비하겠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은 비용인데 아직 안 준 거. 여러분들 그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 안 줬다 그래도 미지급 비용으로 하고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수익 중에 미리 받은 거 선수 수익이라 그러고 세금 내야 되는데 아직 안 낸 거 미지급 법인세. 자, 법인세 추산액에서 선납세금 떼고 추가 납부할 법인세. 이 결산은 12월 말일 날 하는데요. 법인세는 3월 말일 날 내거든요.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라 그래요. 비유동부채는 사채, 회사가 사채권이란 증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거고 장기차입금은 1년 이상 장기로 차입하는 거. 임대보증금 아시죠? 월세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부채로 계상하는 거 퇴직금의 충당부채. 근데 이거는 장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자산은 뭐 이렇게 부채는 자본은 이랬는데 여기서 이거 한번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산, 요게 자산인가 부채인가 한번 해보세요. 요건 자본 요 어려운 건 써놨고 요거 한번 해보세요. 자, 직접 쓰세요. 프린트에다가. 자, 고개 숙이고 여러분들 프린트 하신 거에 한번 여기다 글자로 적어요. 그냥 자산, 부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차용증서 약소금을 발행해주고 현금 빌려온 거는 단기차입금. 재고자산 이외의 물건을 약소금을 발행해주고 외상으로 사거나 이거 신용카드 결제하면 이건 미지급금이죠. 이건 미지급금. 재고자산 이외의 물건, 그러니까 상품이나 원재료 그런 거 외의 물건을 사고 약소금을 발행해줬거나 카드로 결제하면 미지급금. 그 다음에 계약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받으면 선수금. 이거는 상품이나 원재료 외상으로 한 경우 갚아야 될 외상값 매입하고 그 외상 매입금. 약소금 발행해주면 지급업. 자, 여기서는 뭐 현금부터 쭉 해봤죠. 자, 평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본에 관한 다음에 산식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기초자산은 기초부채 플러스 기초자본이에요. 원래 자산이라는 거는 내가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는데 3억을 대출받았어. 그러면 7억은 자기 돈이죠? 자본이죠?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기초자 붙은 거는 이제 연초란 뜻이죠. 연초에 그렇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기말자산은 기말부채에다가 기초자본에다가 금년에 영업해서 이익 난 거, 순익, 요거 합쳐서 쓰세요. 요게 기말
뭘까요? 요 두 개 합친 게 기말 자본이 되죠. 기말 자본. 요 두 개 합친 게 기말 자본이에요. 기초 자본 플러스 당기 순이익이 기말 자본이다. 요거 두 개 더한 게. 그러니까 기말 부채 플러스 기말 자본은 기말 자산이다. 요 비교가 되죠. 기초는 기초끼리, 기말은 기말끼리. 단 기초 자본에다가 순이익을 더한 게 기말 자본이에요. 그래서 기말 자본 쓰고 순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재무상태표에. 그 다음에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당기 순이익. 당연히 기말이 더 커야 되겠죠? 기초보다는 기말이 더 커야 이익이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10억을 갖고 장사를 했는데 기말에 15억이 됐다. 그럼 빼면 얼마 이익 봤어요? 5억을 이익 봤지. 그 당기순이익이 5억이라 이거예요. 기말이 더 커야죠. 기말 자본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순이익이 틀렸죠? 기말 부채가 아니라 바로 요거 위에 기초 자본을 빼야 순이익이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다.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올바른 거? 부채는 갚아야 될 거니까 순재산 말도 안 되고요. 자기 자본 이것도 말도 안 되고 타인 자본이라고 한다. 부채는 다른 사람 돈이죠. 타인 자본. 이건 말도 안 되고.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요거죠. 기업의 순재산. 순재산을 의미한다. 회계상 자산부채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합한 금액이 이건 말도 안 되죠? 틀렸죠? 이거 틀렸어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자본이지 어떻게 이거 합친 게 이거 이런 건 없어요.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이다. 오케이. 맞아요. 자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나 채권, 재산이나 채권 또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자산이 되겠죠. 부채는 장래 일정 금액을 타인에게 지급해야 될 의무다.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그래서 요거는 1번이 답이고 다음 중 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내 현금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1년을 초과했다 그러면 유동자산이 아니죠. 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니까 1번이 답이죠. 사용 제한이 없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 이건 뭐 써도 되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니까 이게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유동자산이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조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럼 이거는 뭐 상품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뭐 유동자산 맞죠? 상품이나 제품 같은 거 단기 매매 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1년 이내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6번은 요건 좀 별표 하세요. 자, 요런 문제가 회계 2급에는 아주 잘 나오는데 회계 1급에는 어쩌다가 가끔 낼 게 없으면 이거 가끔 낼 때가 있어요. 자, 기초 자산이 4만원이고 기초 부채가 2만원이에요. 그럼 이거 빼보세요. 여기다가 쓰세요. 기초 뭐죠? 이게 요거 빼면 기초 자본이 나오죠? 기초 자본이 나와요. 기초 자본이 2만원이 나오죠. 2만원. 기초 자본이 2만원. 세 자리마다 콤마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 자본이 자산에서 부채 빼면 기초 자본이 2만원이야. 그러니까 2만원 갖고 영업을 했어요. 근데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니까 이건 역시 기말 자본이죠. 요건 4만원 나오죠. 4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자 2만원이 기초자본이었어요.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 2만원 빼니까 기초자본이 2만원 나왔는데 기말자본은 4만원이야.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맨 처음에 내가 2만원 갖고 영업했는데 4만원 냈으면 2만원 늘었죠? 그럼 여기다 쓰세요. 요 끝에다가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됩니까? 2만원이 되겠죠. 어떻게 해서 2만원 나왔어요? 기말자본에서, 기말자본 4만원에서 기초자본 2만원 빼니까 순이익이 2만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본끼리 비교한 거죠. 내 자본이 2만원 늘어서 순이익이 2만원 났다. 그런데 총수익이 10만원일 경우 총 비용은 얼마인가? 순이익은 지금 구했고 2만원 구했고, 총 비용은 뭐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순이익이니까 총 비용은 얼마가 나와요? 비용은 8만원 나오겠죠? 8만원. 자, 총 비용은 8만원. 그래서 8만원이 답이 됩니다. 당기순이익은 2만원, 총 비용은 8만원. 요런 문제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빼면 당기순이익 나오고, 그 다음에 수익에서 총비용,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당기순이익 나오고, 이 순이익은 서로 같다 이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이니까. 수익과 비용이 생겼으니까 내 자산부채 자본이 변했기 때문에 서로 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오늘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성과와 손익계산서. 수익은 자본의 추가 출자 없이 영업활동의 결과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 것.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 내 자본이 증가를 가져오는 것. 즉 수익은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수익과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이득. 이거는 일시적인 거 이자 받는 거라든가 돈 빌려주고 예금해놓고 이자 받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자비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임대료 받는 거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영업활동으로 생긴 수익은 매출 총이익 같은 거, 매출액 같은 거, 이런 걸 말하겠죠. 수익의 측정은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을 화폐액으로 측정하는 거.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받은 현금액.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물건 사면 거기 바코드 삑 하고 찍으면 돈이 얼마인지 나오죠? 그래서 돈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거. 마트 입장입니다. 우리는 회사 입장이지 여러분 개인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회계는 회사 입장입니다. 대가를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 받는 경우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자, 대금을 현금이 아닌 걸로 받을 때는 공정가액, 시중 그 물건의 시가,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후 애누리나 반품 매출 할인이 발생한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다시 말하면 총 매출액에서 애누리나 환입, 매출 할인을 빼면 순매출. 여기 애누리하고 할인하고 달라요. 애누리는 물건 살 때 하자가 있거나 그래서 깎아주는 거고, 요 할인은 외상매출금을 빨리 받으면 돈을 좀 깎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할인으로 하고 애누리하고 같이 쓰지만 회계상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거. 돈 쓴 거예요. 그 매출원가는 순매입액에다가 기초상품도 하고 기말상품을 뺍니다. 금년에 매입한 것만 갖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기초에 넘어온 것까지 같이 가지고 사업한다고요. 자, 그 빵집에서 빵을 갖다가 어저께 팔다가 남은 빵도 유통기간이 남아있으면 금년으로 오늘로 넘어왔다. 그러면 기초상품 재고액이죠. 그리고 금년에 또 빵을 사왔어. 그럼 그거 같이 장사하겠죠. 팔다가 남은 게 있어. 그럼 그거 빼면 팔린 게 나오죠. 그래서 매출된 상품의 구입원가. 그래서 이걸 매출원가예요. 요거 두 개 동그라미 치시고 쓰세요. 요거
요 두 개 동그라미 치시고 판매 가능액, 판매 가능액. 자, 부르는 대로 적으세요. 요 순매입액에다가 기초상품 두 개 더해갖고 판매 가능액, 판매할 수 있는 가능한 액수. 요 순매입액에다가 기초를 더한 게 판매 가능액. 이게 뭔 소리예요? 금년에 사온 거에다가 작년에 팔다가 넘어온 거 갖고 그거 갖고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 가능액이죠. 팔다가 남은 건 안 팔렸으니까 빼면 팔린 거죠. 그거를 얼마 받고 팔았느냐. 그래서 매출액에서 이 원가를 빼면 이익이 나오죠. 판매관리비는 거의 뭐 이런 거예요. 월급 주거나 뭐 이런 거. 영업에 꼭 필요한 거. 영업비용은 영업활동 이에서 발생한 거. 뭐 이자 비용, 뭐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잡손실. 뭐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당기수익 나오죠. 그 다음에 손익계에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말하죠. 근데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순자산의 변동 원인을 보고하는 기본 재무제표이며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흐름을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다. 움직이는 보고서다. 비용하고 순이익을 더한 거는 수익총액하고 같다. 손익계산서 등식.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외우기가 좋아요. 아까보다 훨씬 쉬워요. 제품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고, 제품 매출 원가는 기초제품에다 완성품 제조 원가 빼고 더하고 기말 제품을 빼는 거야. 만드는 원가니까 매입액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제 여기부터는 되게 쉬워. 급여, 월급 주는 거, 복리후생비, 종업원들 해당되는 거 다 여기 복리후생비예요. 다른 건 몰라도 복리후생비는요, 웬만하면 다 인정이 됩니다. 복리후생비는 다 인정이 돼요. 근데 그 접대비라고 있거든요. 접대비나 기부금은 한도가 있어요.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게. 여비교통비, 출장이나 뭐 이런 거 나갈 때 교통비, 숙비, 접대비. 야, 내년부터는요, 접대비란 말이 없어요. 기업 업무 추진비예요. 기업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라 그래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내년부터 바뀝니다. 접대비란 말이 내년부터 사라져요. 자, 이제 화면 다 키세요. 이제 그 캡처를 다 해야 되니까 화면 다 키세요. 영업 관련 거래처의 접대, 사례, 식사, 애경사 비용. 이거는 거래처가 나오면 접대비, 종업원이 나오면 복리후생비, 뭐 통신비 다 알죠. 뭐 등기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수도관리비, 수도, 전기, 가스, 난방, 세금공과. 요거 세금공과 별표. 재산세, 자동차세, 협회비, 수입인체 이런 거.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여기다 하나 더 적어놔요. 종합부동산세.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자예요, 그 사람들은. 그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공과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나 등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해요. 건물이나 그런 거에. 그 다음에 임차료는 뭐 토지나 건물, 기계 빌려 쓰고 사용료 지급. 여러분 요새 정수기도 빌려 쓰고 임차하고서 임차료 내잖아요. 그 다 임차료예요. 보험료, 여러 가지 각종 보험료, 차량 유지비, 자동차 수리, 기름값, 주차비, 운반비, 운반해주는 거, 택배비 같은 거, 도서인쇄비,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명함인쇄비, 신문구독료도 여기 들어가요. 소모품비는 사무용 문구료 1년 이내 소비되는 거. 수수료 비용은 각종 서비스를 받고 수수료 지급한 거. 광고 순전비, 요새는 유튜브 광고 많이 하죠. 기부금, 각종 기부하는 거.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다 아시는 얘기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배당금 받고, 집세 받고, 수수료 받고, 유형자산을 비싸게 파는 거, 비품이나 건물, 차량, 비영업 활동에서 받은 소액이익. 자, 여기 수익이 대변에 들어가고 비용이 차변에 들어가고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자, 요것만 이제 설명하고 오늘 수업 끝. 자, 아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랬죠? 아까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 어떻게 써요?
여기 자산, 부채, 자본 그랬죠? 자산은 이쪽, 부채 이쪽, 자본 이쪽, 수익은 이쪽, 비용은 이쪽. 자기가 있는 쪽이 증가되는 쪽이야. 여기가 다 증가야. 이쪽이 다 증가, 이쪽이 증가, 이쪽이 다 증가, 이쪽이 증가. 그러면 자산이 증가될 때도 있지만 감소될 때도 있죠. 감소는 이쪽이에요.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그냥 비용의 차감이라 그래요. 수익의 차감. 그래서 요거 여기 자산의 증가가 차변,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의 증가 대변, 수익의 발생 대변, 비용의 발생 차변. 그래갖고 여기는 자산이 증가된 반대쪽에 감소, 여기 비용의 차감, 수익의 차감. 이 거래 판료서는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여기는 차신의 집안이고 여기는 대신의 집안이야. 자, 이제 거래가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참 신기해요. 이 원리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들 교통비 줬잖아요. 그럼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돈이 나가면 자산의 감소. 만약에 카드로 결제했으면 부채의 증가. 이쪽하고 이 대변 차신에는 대신에하고만 짝이 이루어져요. 거래가 결합돼요. 결혼할 때 차신에는 차신애끼리 결혼 못합니다. 대신에는 대신애끼리 결혼 못해요. 차신에는 대신애하고만 결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차신의 집안하고 대신의 집안하고 짝을 맺는 게 거래의 결합관계입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요거를 잘 알아두세요. 자, 오늘 배운 거에 요 비용 수익이 여기 밑에 나오는 건 좀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이건 많이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이거 한 서너 번 읽어오세요. 숙제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 이해가 돼요. 아까처럼 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